안녕하세요. 바쁘신 일정에도 관심을 갖고 현장 발표와 줌, 유튜브 시청을 함께 해주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적 경제 솔루션 스쿨2 종합 모임의 사회를 맡은 서울시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지속성장 그라운드 기업 전략팀의 이진희라고 합니다. 네, 오늘 솔루션 스쿨2 코로나19 사회적 경제 새로운 균형점은 저희가 7월부터 운영됐던 솔루션 스쿨2의 4일차 작은 이야기 모임에서 도출된 키워드를 통해 코로나를 통한 공동의 경험을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고민을 나눠보는 장으로 준비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생긴 궁금증이나 질문사항은 댓글방으로 남겨주시면 해당 시간에 나눠볼 수 있으니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많은 질문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모임을 간단히 훑어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솔루션 스쿨2를 진행해 왔는지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솔루션 스쿨 2라고 붙여진 이유는 저희가 전년도에 솔루션 스쿨 1을 진행을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 스쿨 1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시작으로 이제 2를 진행하게 됐는지를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솔루션 스쿨 1은 2020년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솔루션 스쿨 1을 진행했을 때는 막 팬데믹이 시작된 상황이었어서 그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좀 모시고 저희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필요한 욕구들이 무엇인지 조금 확인하는 과정을 가졌었고요. 그것을 결과로 저희가 자체 방역 매뉴얼이라던가 아니면 비대면 온라인의 전환을 위해서 교육을 진행한다던가 관련된 사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그 결과들을 이어서 코로나 대응과 극복을 위한 전략 사업들도 함께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것들로 보자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업을 활성화하면서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협력 사업도 저희가 그 솔루션 스쿨의 결과로 진행을 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에 이어서 이제 2021년이 되었을 때 저희가 20년에 조금 기대한 바는 뭔가 코로나가 좀 거치는 것들을 기대했는데 여전히 21년에도 코로나는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것들을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번 이 솔루션 스쿨 2를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왔었고 이 솔루션 스쿨 2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에 그런 어려움과 그런 위기 속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업이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에 대응한 기업의 사례들이 있고 그 경험들을 조금 확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발견한 새로운 사회적 필요를 확인하고 그것들을 좀 대응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함께 모색해보자라는 취지로 솔루션 스쿨 2가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솔루션 스쿨의 추진 경과는 옆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업들의 현황을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4개의 주제와 사례를 좀 구성해 보았습니다. 이후 7월 8일부터 저희가 8월 5일까지 총 4일차의 작은 모임을 가졌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의 이제 주제별로 기업들의 사례를 듣고 그 개별 또 참여해주신 기업들이 어떤 경험과 어떤 문제 해결을 가졌었는지에 대한 서로 나눔 이야기하는 모임을 좀 가졌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소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얻고자 했던 것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어떻게 극복해왔고 어떤 공동의 필요들을 발견했는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듣는 이야기로 저희가 목표를 가지고 진행해 왔었는데요. 간단하게 내용도 함께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첫 번째 1, 2회차에는 코로나19 위기를 통한 혁신을 가속화라고 해서 코로나19가 실제로 장벽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비즈니스와 제품, 서비스 개발에 가속화를 가져온 사례들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의 사례들을 듣고 소모임 시간에는 참여한 기업들이 이런 기업들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를 개발하고 위기를 통해서 혁신을 가속화했던 개별 기업들의 사례들을 좀 공유해 보면서 그 어려움과 그 가능성과 어려움들을 함께 또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좀 가졌습니다. 네, 3회차에는 저희가 한 주 쉬고 7월 29일에 진행을 했었는데요. 3회차의 주제는 시장의 변화 속에서 사회적 경제 가치가 어떻게 재발견되었는지에 대한 큰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장의 변화 속에서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주제로 시민과 함께 기업이 소셜 미션과 이슈를 다뤄가는 아름다운 커피와 업드림 코리아의 사례를 들었고요. 마지막 4회차에서는 코로나로 심화된 양극화와 예측 불가능한 미래를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 전반적인 과정이 꽤 긴 시간이었는데요. 저는 이 한 달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경험이 공유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네트워크되고 서로를 통해 힘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기도 했고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코로나를 지나면서 소셜 미션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고 그것이 제품이나 비즈니스로 재구성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장벽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사회적 경제 기업 대표님과 모든 직원분들께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기회가 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좀 짧게 저희가 그 지나온 경과를 좀 보고 드렸는데요. 아무래도 저희의 개별적인 이런 전체적인 안내보다 개별적으로 이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도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솔루션 스쿨 4회차 모임을 통해서 도출된 키워드들에 대한 결과 보고를 고대건 이노소셜랩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번에 솔루션 스쿨 2를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주관을 했고요. 사실 제가 지금 맡은 부분은 저희가 사회의 모임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을 도출했는지, 그러니까 그 결과라고 하는 게 닫혀있는 결과는 아니고요. 저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키워드를 좀 도출해봤습니다. 그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그 솔루션 스쿨 전체의 어떤 문제의식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제를 좀 보시면요. 일단은 저희 가설은 코로나19로 발견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이고, 저희들의 어떤 가설에서 검증하고 싶은 바는 뭐냐면 이 문제들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재발견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가지게 된 겁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들을 보여줬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보면, 첫 번째로는 개별 비즈니스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직경제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다들 여러 어려움들을 겪은 게 사실이고, 그 양상들을 보면 예컨대 매출이 하락한다든가, 매출이 하락하지 않더라도 좀 어떤 기업 경영에 불안감이 가속되면서 피로가 누적이 된다든가, 혹은 저희가 주로 대면 중심의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서비스의 어떤 연결 고리들이 파괴된다든가, 그리고 관계 기반으로 형성된 미션들이 좀 의심을 받는다든가, 이런 한계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개별 비즈니스와는 별개로 어떤 이 사회의 근본적인 한계들도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컨대 뭐 환경, 불평등, 양극화, 이런 문제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전면화되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문제들에 맞닿아 있는 사회경제 기업들은 어떤 대응을 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또는 정책적인 테마, 우리는 늘 사회경제 기업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얘기하지만 과연 그것들이 실제 되고 있는가, 이 위기 상황에서 또 현실의 거리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실 또 하나의 관점에서는 이제 이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시 사회경제지원센터 입장에서는 기존에 있는 지원 사업들이 한계가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코로나19 이전에 사직경제 기업들을 지원하던 그 형태와 방식이 과연 코로나19 이후에도 유효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제가 좀 사업을 기획했었고요. 좀 저희가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질문이 뭐냐면 코로나19를 극복하거나 혹은 코로나19와 함께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의 인식과 경계가 좀 확장이 좀 되고 새로운 문제가 발견이 되고 미션이 제정이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재발견되고 임팩트의 확장과 가치의 확산이 가능한, 그러니까 즉 코로나19가 단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혹은 사회경제 기업 개개의 어떤 존재들에게 우리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키워드를 어떻게 도출했었냐면요. 일단은 그 아까 앞에 저희 이진희님의 발표처럼 총 4회에 걸친 모임이 있었습니다. 각 모임마다 발표와 대화 모임이 있었고요. 그 발표와 대화 모임을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을 하면서 녹취를 하고 그 내용을 다시 더듬어가는 과정에서 역추적을 해서 오른쪽과 같이 사회경제 기업들이 맞닥뜨리는 한계와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표가 있는데요. 표의 우측 행을 따라가시다 보면 저희가 흔히 그 사회적 경제 혹은 사회혁신의 어떤 루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채널, 어떤 모티브와 가설 단계가 있고 기획과 테스트라는 단계가 있고 양산하는 단계가 있고 유통 및 판매가 되면서 임팩트 확장되는 단계가 있는데,
이 측면에서의 어떤 순서들을 보고 이제 가로축, 세로축으로는 제품과 기술과 시장과 가치라고 하는 저희 1회, 2회, 3회, 4회에 걸쳤던 테마들을 쭉 펼쳐봤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어떤 저희 회차의 어떤 모임에서 저 혁신의 관계들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좀 보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저 키워드들이 아주 견고하거나 정말 잘 짜진 건 아니고 아주 거칠지만 어떤 저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또는 고민해야 되는 방향성의 어떤 씨앗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것들을 하나씩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좀 새로운 시민이라는 키워드를 선정해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회적 경제의 주체가 이제 점점 시민들로까지 확대되고 있지 않은가, 혹은 시민들이 위기에 공감하고 대응하면서 이 시민들의 위기에 대한 공감과 대응 능력을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함께 안고 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질문들, 그런 가설 같은 것들을 세우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위기의 시간들이에요. 또 하나는 반면 사용자의 어떤 리터러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한계적인 측면인 건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도 유튜브와 줌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이번 코로나 시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소개되고 있는데 소비자는 이러한 기술에 대한 어떤 리터러시 격차가 있다. 특히나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술들이 오히려 양극화를 더 가속하기도 한다는 부분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대응들을 잘 해내야 사회경제 기업들이 어떤 우리 본래의 어떤 미션들을 잘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넘어가고 있지 않은데, 네, 넘어갔네요. 또 하나는 단절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사실 물리적인 단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포함해서 어떤 물리적인 단절이 있었고, 특히 그 부분들이 지역사회 내에서는 여러 만남들이 교차하는 공간들의 어떤 폐쇄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예컨대 어떤 청년들의 공간 혹은 노인들의 공간이 폐쇄가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립이 발생하게 되고, 이 고립이 발생하다 보니 협업이 힘들어진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기의 시국에 새로운 사업을 찾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 협업이 되지 않고 고립되는 상황에서는 그것들이 진행이 어려웠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션 재해석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이 부분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신제품과 어떤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최초에 도대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하게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청각장애인들에게 이렇게 문자 통역을 제공하던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에 대한 고민들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떻게 확장이 되고 있냐면 사실은 문자 통역이 필요한 사람들은 청각장애인들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정보 접근의 약자들일 수 있다.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줌을 하고 있지만 예컨대 줌에서 이루어지는 얘기들을 잘 못 듣는다거나 혹은 그 어떤 소리 듣는 내용들을 정보하기에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한테는 사실은 문자 통역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우리 미션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처럼 돌봄을 할 때 기존의 돌봄은 직접 저희가 엔드 유저를,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수혜자 혹은 이제 케이스 등등 이렇게 엔드 유저들이 이제 직접 돌봄을 받았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렇게 엔드 유저의 방문이라든가 모집이 힘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중간 단계에 있는 엔드 유저 보호자들이 돌봄 기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 보호자들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서비스의 전달 경로들을 어떤 미션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서 재확대하는 부분들이 필요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기의 시기에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은 다만 상품성만이 아니라 사회경제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미션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하면서 더 깊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일종의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의 모티브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이 엄청 잘 되고 있어요. 흔치 않은데 제가 지금 스스로 놀라고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잘하고 있다니. 예. 그 다음은 공급망 위기인데요. 사실은 이제 사실 저희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위기만 생각했는데 거꾸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어떤 제품 하나를 만들 때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또 나름의 어떤 공급망도 있고 밸류체인이 있는데 더 작은 기업들인 경우가 있고 그것들이 사실 많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밸류체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감이 크고 모험도 필요하고 해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케어해야 할 부분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만 아닐까
대한 고민도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시제품인데요. 사실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되니까 거대한 격변, 예컨대 오프라인에 집중되어 있던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시제품들, 신제품들을 만드는 곳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이 시제품들이 과연 시장에서 통하느냐에 대한 검증이 너무 힘들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시제품을 만드는 비용도 힘들고, 이 시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화가 가능하지? 라는 모델을 만들기도 힘들다라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기존보다는 조금 더 지원이 강화되고, 이 시제품을 만드는 노하우 같은 부분들이 좀 이렇게 아카이빙이 돼서 모여져야 더 발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또 해보게 됩니다. 경험과 전문성이라고 하는 키워드인데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빨리 좀 전환이 되면서 저희가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기술력이라거나 환경이 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좀 적응을 위해서는 배우는 시간, 그러니까 학습의 시간도 필요하고, 이 툴들을 더 잘 쓰기 위한 어떤 그 도전과 실패의 시간이 필요한데, 사실 지금 저희한테는 그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경험과 전문성은 사실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 제품을 내놓으면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경험이 없습니다. 소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소비자의 소비 경험을 어떻게 같이 만들 것인가, 이것들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됩니다. 사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저희는 이제 당장 새로운 기술 때문에 어떤 경험과 전문성의 혼란이 있지만, 실제 저희의 상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쪽에서는 이미 저희에게 전문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어떤 요청을 좀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한 저희의 준비들을 하기에 좀 충분한 근육이 덜 형성되어 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좀 직접적으로는 패키징과 물류 이슈가 있는데요. 저희 다들 느끼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배달이 급속하게 늘면서 사실 저희가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지금 환경에 대한 이슈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부분이 패키지 부분이고, 사실 이 문제가 이제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ESG 이슈가 걸리면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소비자들, 시민들은 저희의 친환경 패키지를 받을 준비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그 전환을 이루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인 겁니다. 예컨대 그런 요즘 유행하고 있는 어떤 그런 소분 판매를 할 때에도 소분 판매를 위해 용기가 필요한데, 그 용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부터 사실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좀 저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문제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물류 유통 문제인데요. 저희가 이제 새 제품이 만들어지고 또 어떤 이 배송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사실 저희한테 이제 더 많은 공간이 좀 필요해졌습니다. 근데 이 공간이 사실은 한정되어 있고, 그 속에서 물건이 안 팔리기 때문에 재고는 쌓이게 되어 있고, 그러면서 더 탄력적이면서도 확장된 공간이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결국은 협업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긴 한데, 그 경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인증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비즈니스의 확장을 위해서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것들 중에 하나가 인증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 환경에서 새로운 제품들을 급히 만들어냈는데, 문제는 이 인증을 해주는 곳에서 이 제품은 우리도 경험이 없다, 그러니 인증을 못 해주겠다, 이런 반응들이 조금씩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증 자체는 사실은 과거의 데이터들 속에서 나오는 결과치이기 때문에 새 제품에 대해서 한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어떻게 해내야 될까? 또 하나는 이 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내야 되는 걸까에 대한 부분들, 그 부담이 사실 크다는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인증에 대한 컨설팅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또 인증에 대한 경험 나눔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이 제기가 되고요. 그것에 이어서 허가 문제도 같이 발생이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계속 새로운 제품을 만들게 되잖아요. 이제 예컨대 면 생리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면 생리대를 만들어서 오프라인 판매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판매가 되지 않고, 그 와중에 그렇다면 온라인 판매를 해볼까라고 했는데 쉽지는 않고 해서, 요즘 이제 유행하고 있는 트렌드가 이제 키트이잖아요. 반제품류. 키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키트는 또 새로운 제품이기 때문에 허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허가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 비즈니스의 제일 첫 단계에서 해야 되는 고민을 지금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 비용 부담도 마찬가지로 떠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소분 판매의 경우, 소위 이제 그 제로 웨스트 샵, 리필 스테이션, 사실은 그 중에 일정 부분은 현재 법적으로 모호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좀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확장하기에는 한계로 작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좀 저희가 공동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종의 제도 개선 차원인 거겠죠. 그런 이슈가 좀 도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기업가, 그러니까 창업가 개인에 관해서 봤을 때 좀 중요하다고 본 문제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은 저희가 창업을 했을 때에는 나름의 확신 혹은 강한 문제 제기, 문제의식, 미션을 갖고 창업을 하게 되는데 창업이 좀 된 상태에서 비즈니스가 된 상태에서 코로나19를 맞게 되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연 내가 잘 해왔을까? 혹은 지금도 나의 감각이나 생각이 통할까에 대한 그리고 바뀌는 어떤 유통 환경, 온라인 시장에서 내 방식이 통할까에 대한 이런 감각에 대한 어떤 회의가 드는 부분들,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기업가들이 여러 타입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기업가들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업가가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어떤 무언가 촉발시키려고 할 때 주위에서 지금 이런 시도는 어떤 것 같다라고 좀 이렇게 검증을 해준다거나 의견을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그 부분들을 잘 줄 수 있는 조직 문화가 별로 없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책임과 판단이 기업가에게 많이 몰려있지 않은가. 사실 과거에 이제 사회 경제 조직들이 갖춰야 할 어떤 조직 내 민주성 같은 부분들이 어찌 보자면은 피드백이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위기의 시점에서 좀 구현될 필요가 있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다라는 부분들이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새 제품이 나오면은 좀 체험단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저희가 이제 협업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협업을 할 때 저희가 늘 사회경제기업들 협업을 얘기하는데 협업이 좋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 협업을 할 때는 협업을 위한 리소스가 투입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뭐 회의를 할 때 회의록을 누가 만들 것이냐, 회의 결과 누가 정리해서 어떻게 공유할 것이냐, 그 회의에 누가 가지? 사실 대부분의 협업은 어떤 과제나 앞에 있는 상품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두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들 어려운 시국에서 새로운 모습을 하기 위해서 협업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긴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사실 그래서 협업을 어떤 연대와 협력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지원도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이 제기된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진정성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단기적으로 어떤 상품이 필요한가, 어떻게 팔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 이 우리의 마음과 최초의 문제의식을 꾸준히 주위에 제기하면서 우리만의 방법들을 인정받고 있는가. 사실 이것은 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이고 이런 측면에서의 진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결론들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 말씀처럼 아주 거친 얘기긴 하지만 좀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19는 여러 위기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요. 기회는 우연같이 찾아오지만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좀 역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코로나19로 부상하는 근본적인 사회 문제들은 사실 저희한테는 어떤 기회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회 문제의 발견과 비즈니스의 확장 사이에 튼튼한 고리가 필요하다. 이제 사실 원래 이 부분들이 사실 경제 기업들의 강점이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을 다시 견고하게 만들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솔루션스쿨 2였습니다. 더 많은 대화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이제 두 분의 토론 발표자분들 조금 초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소개를 드리고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제일 끝에 앉아 계신 서진석 팀장님부터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SK텔레콤에서 ESG 업무를 하고 있는 서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정무역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재단법인 아름다운 커피의 사무처장 한수정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발표도 함께 들어보고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또 이 균형점을 맞춰 나가야 되는지 이 솔루션들의 방향을 찾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사실 제가 그 고대건 대표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조금 안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이 잘 되신다고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마음을 놓고 해도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좀 지켜봤는데요. 남은 시간 그러면 토론을 잘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발표는 서진석 그 팀장님께서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키워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사회에 지금 당장 부딪혀 있는 중요한 키워드이자 극복해야 될 키워드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려면 또 우리 앞에 다가올 먼 미래의 키워드도 같이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코로나 이후 사회적 경제 관련된 주제이고요. 코로나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취약한가, 또 우리 환경이 얼마나 취약한가라는 것을 노출시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도출되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리질리언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회복 또는 복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는 것인가라는 것인데, 유발 하라리는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전과는 다른 세계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세계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 사회는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우리가 과거 2년 동안의 디지털 전환이 불과 2개월 사이에 벌어졌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코로나 초기였고요. 지금 이거보다 더 많은 디지털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 사회는 무엇을 추구했죠? 문화 전환을 추구했다고 봅니다. 문화 전환을 추구했는데요. 즉, 많은 부분들이 온라인으로 가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이 두 가지 전환이 과연 우리 사회와 환경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리질리언스, 즉 복원, 회복으로 간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제레미 레프킨은 코로나 바로 직전에 이 그린 뉴딜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진보의 시대가 아니라 복원의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이미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원의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즉, 디지털되고 문화의 전환이 되게 된다면 과연 이런 부분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개의 꺾인 선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꺾인 선은 바로 이 소득 불평등에 관련된 것입니다. 미국 기준으로 본다면 이미 대공황보다 더욱더 심한 양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에 의해서 더욱더 촉발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이 선을 어떻게 꺾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의 화두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하나의 꺾인 선은 당연히 환경 쪽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에 이산화탄소가 5% 절감되었는데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이런 코로나의 고통을 겪지 않으면서 5%의 절감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어떤 변곡점, 그것을 드로우다운이라고 하는데요. 그 드로우다운을 지금 당장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후에 닥친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두 개의 꺾인 선을 과연 최근에 화두로 되고 있는 ESG가 과연 이 꺾인 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에서 먼저 우리는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잠깐 간단한 예입니다. 우리가 이미 많이 회자되고 있는 블랙락 CEO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즉, 발전용 석탄을 통해서 25% 이상 수익을 올리는 기업에게는 투자하지 않겠다. 그러나 과연 이것이 진보적인 가치이고 두 개의 꺾인 선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이미 전 세계에서 인구 기준으로 3분의 2의 국가에서 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와 전통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같아졌습니다. 즉, 그리드 패러디가 일어난 것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석탄이 가장 저렴하지만요. 그리고 이것을 시계열적으로도 바라봤을 때도요. 시계열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재생에너지는 이미 태양광 에너지 기준으로 과거 10년 동안에 90% 절감이 일어났고요. 풍력도 70% 절감이 일어났습니다. 만약 이런 투자 섹터에서의 이런 얘기들이 2010년대 중반까지만 되었더라고 하더라도 매우 진보적인 가치였겠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가야 될 방향은 알고 있으나 그것에 대한 실천은 아직 그 강도가 약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지금 석탄 발전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석유나 천연가스도 그에 못지않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고 있잖아요. 그 문제를 다 같이 얘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꺾인 선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50년까지 넷제로를 만들자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드로우다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저는 ESG가 풀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저희가 바로 들어온 거죠. ESG는 지금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미안해. 저희가 바로 들어온 거 맞죠? 즉 네, 아무도 안 우리가 투자 들어오실까요? 위기를 극복한다 해서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보통 다음 장 우리는 보통 재무제표나 이런 쪽에 볼 때 맨 마지막에 한 숫자를 하나를 떨어뜨리죠. 그것은 바로 싱글 바텀 라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전통적인 기업들은 단 하나의 숫자, 순이익이나 총 매출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는 이런 사회환경적 가치와 재무적 가치 두 개의 수치를 떨어뜨린다 해서 더블 바텀 라인인데요. ESG는 싱글 바텀 라인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SG를 기업 가치에 제대로 반영하는 것으로는 현재의 소득 불평등과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는 어렵고 그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거해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ESG 방향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사회적 경제는 그러면 어떻게 풀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전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레베카 핸더슨은 최근의 책에서 이 5가지를 통해서 현재 자본주의의 전환을 만들어 보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의 높은 목적 지향적인 기업을 만들고 그것에 대한 행동을 만들자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사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자의 역량을 어떻게 줄임으로써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맞는 투자 섹터를 세팅할 것인가 라는 것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협력과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 5가지를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전환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선도의 영역, 즉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한 상을 제시하면서 치고 나가는 그룹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의 아젠다를 제시하는 영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혼자 나가면 고립되겠죠. 그래서 협력의 영역, 즉 다른 여러 주체들의 협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협력만으로도 또 버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기준선을 높이기 위한 제도화를 위한 그럼으로써 튼튼하게 바탕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관점에서 3가지 얘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회적 경제가 착한 기업, 착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착한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본주의가 만들고 있는 문제점을 낳고 있는 그 기준을 평균 또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 우리는 현재 만들고 있는 기준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착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나가야 될 점을 찍고 그것에 의거해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정상적인 사회가 되는 구조.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가 정상이 되고 기준이 되는, 그렇게 본다면 전통적인 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이 사회환경적 폐해를 만들고 있는 이런 쪽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전환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고 있는 기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즉 우리 사회에 일반적으로 시장 기준, 즉 자본주의 문제점을 만들고 있는 것보다 더 잘하고 있는 것들을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사회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그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바닥값을 높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천장값을 무엇으로 두고 나가야 될 것인지를 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사회적 경제가 착하다라는 것들을 말하지 말고 기존 경제의 잘못된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나가야 될 좌표점을 찍는 것, 이것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 내걸어야 될 화두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큰 얘기를 첫 번째 던져봤습니다.
두 번째로 던지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미래 기업의 원형상을 제시하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들은 사회적 경제 조직이 그동안에 해왔던 영역들입니다. 요즘 ESG에 나온 여러 가지 화두들이 실상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많이 얘기해왔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파괴 경제, 회복의 경제를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떤 경제죠? 파괴 경제입니다. 회복의 경제는 의도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행동하더라도 환경을 위한 행위가 되는 시스템, 바로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그 관점에서 저희가 좀 잘 모르지만 카펫 회사, 마켓쉐어 1위인데요. 인터페이스는 이것에 대한 미래 기업의 원형상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즉 현재로서는 지속가능한 기업이나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 한 것인데요. 그래서 1996년에 미션 제로라고 하는 것들을 내걸었는데요. 이것은 석유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의미에서 제로, 그리고 폐기물과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는다 의미에서 제로입니다. 그래서 미래 기업의 원형상을 제시하려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든다면 섬유산업에서 파타고니아는 화학섬유 비중이 80%인데 이것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실상 2025년까지 신규로 석유를 통해서 옷을 만들지 않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듯이 미래 기업의 원형상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될, 요즘은 플라스틱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순환경제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미래 기업의 모형을 작게라도 가장 바람직한 형태를 제시하는 것, 이것이 사회적 경제가 향후 해야 될, 그러면서 중요한 키워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바로 협력입니다. 지금 맥도너는 이제는 독립선언이 아니라 상호 의존선언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한번 이런 얘기를 해보죠. 지금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동원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역이나 이해관계자 여러 자산들을 끌어모아서 연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도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기준선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우리 사회는 첫 번째, 비즈니스 모델로 사회적 경제 조직의 문제의식을 가둬놓는 형태의 제도화나 사회적 여건들이 형성되어 왔습니다. 전통적으로 사회적 경제가 강한 지역이나 이해관계자 자산을 연계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립해야 돼, 지속가능해야 돼 라는 인위적인 칸막이를 씌우면서 이 부분에 대한 확장성을 제한하고 그것에 대한 강점들이 축소되어 왔습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하면 2번, 3번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두 가지의 전환, 디지털 전환, 문화 전환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좀 필요한 것은 과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들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장표는 이탈리아에 있는 에밀리아 로마냐 모델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회적 자본이라고 한다면 상호 호혜와 신뢰의 네트워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회적 자본의 근거에서 경제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 경쟁이 일어나고 여기에 시민적 참여 등등이 일어나면서 사회적 목적이 결합되어서 사회적 경제가 풍성하게 되는 그런 기반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가지고 있는 장점입니다. 저희는 디지털과 문화 이런 쪽으로만 포커싱을 하면서 은연적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문제의식이 약화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좀 약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사회적 경제 조직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또 어떻게 우리가 다시 회복할 것인가 라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요하게 저는 인상적으로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 같은 것들, 그리고 전환과 회복 이런 주제들이 참 인상적으로 좀 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 다음 주제로는 한수정 사무처장님, 아름다운 커피 한수정 사무처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유튜브로나마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저희가 진행했던 또 어떤 프로젝트를 좀 사례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또 굉장히 기쁜 마음입니다. 우리 사회적 경제 쪽에서 이제 전통적인 모델과 그다음에 혁신적인 모델들에 대해서도 지금 그 갭들을 좀 많이 확인해 주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그런 거를 매일 느끼고 있죠. 그런 거를 매일 느끼고 있으면서 이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이제 했던 그런 것들을 좀 잠깐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코로나가 막 몰아닥칠 때쯤에 저희도 이제 안팎으로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뭐냐면 일단 그 이전부터 영업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저감이 됐었었고, 그게 이제 저희만의 일은 아니었었어요. 그리고 또 저는 또 하나 어려웠던 게, 저희가 그 공정무역 조직으로서 해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팔과 르완다에 법인이 있었는데, 이 법인에 진짜 우리 뭐 한국 직원들 다 이제 내다 놓고 있으니 이제 저도 불안하고 그 가족들한테도 되게 미안하고 막 이제 이런, 그래서 안팎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딱 하나, 저희가 코로나 시작 직전에 저희가 갖고 있던 가장 큰 매장을 이렇게 딱 클로징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 그 사회적 경제 동료 직원들께서 다 너네 1년 후는 거기다 다 썼다. 그 매장 아마 열어놓고 있었으면은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 이러면서 아주 코로나 초반에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지나면서 보니까 일단 이런 어려움이 코로나 이전에도 좀 있었었고,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반드시 사경 조직이라서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 사실 한국의 중소기업이 다 힘든 거예요. 소상공인도 힘들고 중소기업도 힘들고, 한국은 대기업이 잘 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 반면 기술 기반의 중소기업 이라 하더라도 또 대기업들한테 많이 뺏기죠.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가진 어려움이 우리가 사회적 경제 영역에 있어서 더 어려운가는 아니었다. 좀 이제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쭉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뭐 기회가 있다 이제 하면서 다 왔지만, 아주 가깝게는 뭐 저희도 의식주에 관련한 라이프 브랜드 쪽이니까 뭐 격리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이제 식사까지도 다 대기업 재고떨이다. 그래서 확신을 냈죠. 코로나로 어려운 거는 중소기업과 우리구나. 이제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뭔가 저희도 기존 사업이, 그러니까 원두를 볶아서 뭐 수입해서 판매하고 이런 기존 사업들이 수익률이 저감되면서 뭔가 이제 잠깐 좀 시장을 살피고 우리 앞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코로나 이전에도 어려웠고 코로나 때는 이제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시장을 예측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게 틀림없이 시장이 변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할지 참 알기가 어렵다. 초반에는 애프터 코로나만 되면 뭐 이랬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든 애프터 코로나든 뭔가 세상 바뀌었는데, 이걸 잠깐 좀 멈추고 새로운 것을 찾고 우리를 좀 새롭게 이제 구조를 좀 바꾸고 이런 것들도 다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게 참 하기가 어렵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제가 이제 용기커피라는 프로젝트를 엉겁결에 띄우다가 딱 하나 이제 발견한 거는, 너무 작아서 자본이 관심 없는 일들이 있다. 예. 그다음 대기업이 관심 없을 만한 유통 방식도 있다. 그다음에 이때만 하더라도 파리 이달고 시장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이제 그 지자체 단체장 선거할 때 15분 생활권, 20분 생활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이제 어떤 구조에 대한 발언을 하고 거대한 얘기를 하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커뮤니티를 지탱하는 하나의 컨텐츠로 리빌딩하는 것도 어차피 이제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못한다면 이렇게 좀 맞물리는 어떤 맥락 속에 우리를 다시 위치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런 생각을 하루아침에 다 한 게 아니라 막 하다 보니까 이 생각도 들고 저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된 건데요. 저는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제가 좀 되게 유념해서 봤던 게 정말 기후시민의 출현이다.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유명한 화장품 어택. 예. 그러니까 실은 그 이전부터 막 저희가 뭐 무슨 막 비가 한 50일 오고 막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막 이런 막 기후에 관련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뭔가 이제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불안한 조짐들이 보이지만, 실은 많은 시민들이 근데 나 뭐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되게 막 불안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 기후시민의 출현이 화장품 어택을 통해서 그것의 구체적인 범인을 기업으로 좀 지명을 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우리가 착한 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니네 나쁜 일 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저는 강력하게 냈다고 생각하고,
방식도 되게 참신하잖아요. 쓰레기 다 모아다가 기업 앞에 막 다 뿌려놓고 그래서 막 이제 거기서 나와서 막 이제 사과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캠페인에 스스로 오가나이즈 되고 그리고 저는 그 과정을 다 봤을 때 다 인스타나 SNS를 통해서 개별들이 다 조직화되거든요. 누가 합시다 막 이런 사람 없어요. 근데 자기 친구 괴롭혀가지고 화장품 막 모으고 막 그래서 그걸 막 다 갖다가 그 동네 수거가게 갖다 주고 우리 사회적 기업은 사실 사람들을 그렇게 모빌라이즈 시킨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이슈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을까? 저희 이게 참 한번 연구해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발적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런 기후시민들이 출연하고 이 기후시민의 출연의 배경에는 사회 문제, 그러니까 플라스틱 포장재라든지 코로나로 인해서 택배나 막 쓰레기, 탄소 발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그 화장품 어택을 했을 때 녹색연합이나 알맹상점 이제 이런 데들에서 이렇게 제시한 거죠. 그리고 그 아모레, LG 이런 데 앞에 가서 용기를 이제 어떻게 재활용을 잘하는 등급으로 바꿔라. 그러면서 실천적으로 저런 알맹상점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도가 빨리 바뀌고 있어요. 아까 그 소분 관련해서 얘기했지만 지금 알맹상점이나 리필 스테이션에서 화장품에 대한 리필이 그 예전에는 뭐 화장품 제조관리사 이런 게 있었어야만 리필이 가능하다 했는데 그거를 시범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지금 했고 그런 상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알맹상점이 만든 변화를 통해 리필 스테이션을 제일 빨리 만들 건 대기업일 수도 있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올가나 이런 쪽에 리필 스테이션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전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후생이나 이런 또 쓰레기 절감 문제 있는 거는 또 전 사회적인 이득이고 거기에 우리 이제 사회적 경제인들의 어떤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름다운 커피도 이제 이런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뭐 저의 고민은 늘 어떻게 하면 공정무역 커피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이 커피를 통해서 똑바른 정신으로 깨어서 사회 문제에 참여하고 이제 이런 게 저의 늘 이제 관심이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알맹 가게 같은 데는 사실 저희 커피를 납품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듯이 거기는 아직 이제 식품에 대한 소분법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또 로스팅 기한에 사람들이 민감하고 그래서 거기에 또 이제 먹는 거니까 그 뚜껑 열고 닫고 하고 이런 거를 막 좀 약간 위생을 좀 불안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고 해서 제가 진짜 생협 초기 모델처럼 5명만 모이면은 거기다 커피를 갖다 주고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모델 이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편익을 주는 대신에 3개월 선결제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가질 수 있도록 하고요. 저는 이 선결제나 페이먼트 모델이 참 이제 여러분 그 뭐 제가 농담으로도 많이 하는 말이지만 스타벅스가 글로벌리 이 상품권으로 지금 자회사 안에 갖고 있는 게 1조거든요. 그러면은 은행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페이먼트도 사실 그런 식인 거고. 그래서 이제 저도 약간 늘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가 금융의 도움 없이 어떻게 돈을 더 많이 갖고 있어서 다 선결제를 받아야겠다. 이제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품권도 팔 거고 저희도 이제 그럴 건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3개월치 먼저 돈을 낸 사람들한테 저는 약간의 할인이라는 이익을 주고 그다음 플라스틱으로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포장재 없이 자기 그릇으로 가져갈 수 있는 만족감을 주고 이런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이제 SNS를 시작했어요. 2월에 시작해서 사직동에 용기커피 보급소 막 이제 이렇게 대충 이름도 이렇게 짓고 하겠다는 분들 이제 페이스북에 그룹으로 만들어서 8명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막 이때 얼렁뚱땅 막 정하고 그러니까 저희 그 세일즈 파트에서 아유 또 처장님 또 취미 활동 하고 계시네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걸 하기 시작했는데 이걸 SNS에서 봤다고 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오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5명, 7명, 10명 모임 보급소가 14개가 오픈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10명 하시는 데도 있고, 물론 저는 초기에 뭐 500g 3개월 사전 예약했는데, 그런 룰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그리고 제가 이걸 하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던 게, 일단 불편한 일에 사람들이 참여를 하다니 이거 좀 놀랐습니다. 또 하나, 이거 할게요라고 나서시는 분들 중에 지역에 풀뿌리 모임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저는 대한민국 왜 안 망하는지 그때 알았어요. 네, 지역에 뭐 도서관의 독서 모임, 무슨 이제 무슨 밥상 뭐 반찬 만들어 먹는 모임, 뭐 제로 웨이스트 실천하는 뭐 그런 작은 도서관 운동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다 참여하시고, 풀뿌리 모임 참여하시고요. 우리 사회적 기업 혁신가들은 아무도 참여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왜 어렵고, 우리 사회는 왜 안 망하는지 그때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커피를 이렇게 소분해서 갖다 놓으면, 다행히 저희 사무실이 약간 출입이 되게 자유로운 데라서 이렇게 해놓으면 아무 때나 그냥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누가 올 때마다 이걸 떠주고 나눠주고 하면은 번거롭잖아요. 이렇게 해서 픽업을 쉽게 하도록 하고, 중간에 있는 그림은 사무실에 있는 분들 5분이 모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택이 많아져서 집에 컵을 갖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저렇게 해놓고 소분해 놓으면은 사무실 출근할 때 하나씩 짓고 집에 가서 재택하고. 이제 왼쪽 같은 경우는 카페인데, 굉장히 로컬에 이렇게 딱 이제 있는 카페인데, 이 카페는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더 없앨까 생각해서 자기네 로스터리에서 저희 커피를 볶아서 저 뒤에 계신 분들하고 해서 커피를 나누는 그런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참여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 더 여기서 한 게, 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택배 회사 일을 일정하게 여기 참여자들이 다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몇 개 통해서 자기 친구들한테 나눠주고 이래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예전에 돈으로 해결해야 됐던 문제를 이런 가치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와서 밸류체인의 일부를 자기들이 수행하는 거죠. 불편하고 일도 하는데 돈도 내. 와, 되게 좋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용기러, 이제 저희가 그 용기 커피를 같이 하시는 분들을 용기러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들이 자기 용기 커피 하면서 조금 바뀌었다는 거예요. 1번, 세상과 거리를 보는 눈이 바뀌어졌다. 와,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저런데 급수대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플라스틱 페트병을 좀 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한번 건축가 선생님이 했다고 이제 그러시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컬리 다 끊었대요. 예, 컬리 끊고 로켓 배송 끊고 캡슐 커피 다 끊었다 그러고, 자기가 다 끊고 그러니까 남동생, 남자친구 다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의 변화, 그리고 이런 불편함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근데 많지 않겠죠? 제가 이 얘기를 오늘도 어떤 큰 홍보대 행사 사장님한테 잠깐 얘기했더니, 아마 그런 사람은 전 국민 중에 0.1% 정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이게 편익이 있는 모델로 개발돼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하시지만, 저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가 뭔가 그 전의 방식을 바꾸자는 거였고, 그걸 바꾸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다른 생활, 다른 눈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용기 커피 서비스가 사람들한테 그런 다른 눈을 줄 수 있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걸 하면서 뭐 임팩트 이런 거를 좀 계산해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포장지를 쓰지 않은 게 에코백을 655번 사용한 결과와 같고, 그 다음에 1185kg의 탄소를 줄이고, 그래서 그게 189kg의 소나무를 세이브한 것과 같은 그런 일인데, 전 이거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택배 방식이 무슨 스포크 방식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그 자전거 바퀴에 허브 앤 스포크, 그래서 가운데 있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직동인데 저희 물류센터 용인이거든요. 그냥 오면 50km인데 얘는 꼭 곤지암을 들렸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걸 계산해 보니까 그냥 여기 제가 써놨는데, 커피 택배 한 개 배송 거리가 용인에서 사직동까지 378km가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10사람이 하나의 보급소만 있으면 줄일 수 있는 양이 엄청나다. 그래서 택배가 우리한테 주는 극단적 편리함 뒤에 엄청난 자원의 낭비가 있다는 거를 이번에 하면서 알게 됐었죠. 네. 그래서 소해,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아까 뭐 이제 중간중간에 와, 우리나라 안 망했다, 이제 이런 것도 느꼈지만, 그럼에도 이제 전체적으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든다, 이제 했는데 뭐냐면, 이제 IMF 때는 뭐 여기 이제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는 저희랑 막 연배도 되게 다르고, 그래서 IMF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가끔 강연 나가서 IMF 때 우리 금 모았다 이러면은 그걸 왜 모아요? 막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IMF 때를 기점으로 사회가 어려워지고, 그때 뭔가 막 일자리와 복지다 이런 거 하면서, 이게 사회적 경제라는 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주체로 많이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제 너네 같은 애들이 필요해. 복지랑 일자리를 결합시킬 수 있고, 역량이 떨어지는 사람을 교육시켜서 다시 이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너네 같은 애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10년 정말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이 한국 사회의 경제를 이렇게 다녔던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는 누구를 호명했나. 코로나 때, 야, 사회적 경제 니네 너무 필요해. 니네 돌봄과 이런 거 막 해야지. 이런, 없다.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 누구를 불렀나 아직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젊은 세대는, 앨런 머스크를 부르고, 비트코인을 부르고, 영끌을 했지만, 그걸 또 누가 그 사람들을 비난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누구를 희망으로 보고 누가 우리를 희망으로 보는지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외는 기술 기반이 능사는 아니다. 기술은 편리하다. 편리하지만 기술이 다 메꿔주지 못하는 것에서 사람들이 불편함으로 메꿀 수 있는 일들도 있었다. 거기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가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쟁력도 저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뭐 다른 질문에서 들어왔지만 약간의 행운도 저한테 따랐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것을 이제 볼 수 있었던 거. 근데 이제 우리 아름다운 커피 뭐 이런 시스템이 다 되고 여유가 있고 그래서 생겼다기보다는 그것도 뭐 남보다 더 볼 수 있으니까 있었지만 그래도 약간의 행운이 저한테 따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서비스나 이런 걸 한번 론칭하고 이제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도 있는데 여튼 봤을 때는 기술 기반이 오로지 능사는 아니라는 거, 그거를 좀 우리 사회적 경제 분들이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건데, 이제 마지막 이제 저 말이 굉장히 논란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낙하산을 잘 펴는 것도 미래를 대비하는 거다. 이게 뭐냐면은 저희가 지금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에 대안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많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이 사회를 바꾸고 어렵고 억압받은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지만 우리의 방식이나 우리의 모델이나 또는 우리의 준비 정도나 열정 또는 우리의 절박성 이런 것이 아직 사회를 바꾸는 것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한 번은 그런 거를 조금 봐야 될 때가 이제 그냥 외부적 상황으로 온 거예요. 그럼 저는 그걸 잘 보는 게 또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 상황을 무조건 어떤 노력이나 지원이나 이런 걸로 막 다 돌파할 수 있다.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사경 섹터에 부탁하는 것은 그럼 개인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업도 뭐 정리하고 다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최소 자기 생산력을 보존하면서 낙하산을 펴는데 낙하산을 펴고 떨어졌는데 거기가 악어밭이야. 이제 이러면은 되게 곤란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그 착지 지점 같은 걸 좀 잘 전사회적으로 정지해 놓는 것, 이런 것도 좀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조망할 때 이 IMF 이후에 저희는 굉장히 순풍에 돛을 달았다면 지금은 무풍인데 돛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각 조직과 개인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저는 거기서 너무너무 애쓰면서 자기를 괴롭히거나 학대하지 말자. 일단 우리는 소중한 사람, 우리는 지금까지 사회적 경제 잘 이끌기 위해서, 근데 전 사회적으로 닥친 이 어려움은 나만의 것이 아니니 나를 너무 비난하거나 나를 무능력하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서 일단 좀 벗어나서 전체적으로 좀 조망하려는 그런 여유를 잠깐만이라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네, 아름다운 커피는 훌륭한 회사다 이렇게 쓴 것이고요. 저희는 공정무역 식음료 전문 사회적 기업이고 온오프 기획하고 세일즈 마켓, 그리고 딴 것보다 이제 유통 쪽에서 조금 더 많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개발사업과 캠페인을 주도하는 재단 법인으로서 네팔과 루안다에 우리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연간 5억 원 규모의 커피 농가 역량 강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도 코로나 때 저 센터 2개를 일단 되게 빨리 적었어요. 저희 구성원한테는 저게 또 상처인 거예요. 우리가 저런 걸로 굉장히 임팩트를 냈는데 그런 아픔을 우리 조직도 갖고 있다. 여러분도 갖고 있는 거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 아까 우리 선진선 팀장님도 저는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보는데, 저는 저희가 미래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는 여기 있어요. 예, 돛도 없는 배에 언제 빠질지 모르는 배에 있지만 내가 먼저 지금 미래를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를 보고 저기서 미래가 있고 저런 사람과 같이 사회적 경제를 한다면 이라는 어떤 그런 사람이 저희가 먼저 되는 것, 예, 그래야지 저희에게 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아마 선윤석 팀장님이 뭔가 큰 외부의 시선을 이야기해 주셨다면 한수정 차장님께서는 내부의 또 이제 현장의 진정성 있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의미 있게 들었던 발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솔루션 스쿨을 진행을 할 때 두 개의 사례를 이렇게 발표를 듣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제 그 각자의 기업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는데요. 오늘은 좀 대규모로 종합 모임으로 만나다 보니 이제 똑같이 동일한 포맷을 한번 적용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분의 이제 발표해 주시는 발표자분과 그리고 오늘 고대건 대표님께서 퍼실리테이터를 해주시면서 이제 온라인 패널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데요. 아마 이제 현장에서 보시는 유튜브 시청하시는 분들도 질문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소모임에 참여하신다는 마음으로 유튜브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들을 보고 또 같이 질문을 또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질 테니까요. 발표를 들으면서 좀 궁금하셨던 점이나 아니고 뭐 패널 분들과 토론자 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것 그리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면 유튜브 채널 채팅방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꼭 확인해서 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후의 시간은 고대건 대표님께 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원소셜 고대건 대표입니다. 저희 혹시 지금 그 온라인 패널 분들도 다들 자리에 계시는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마 지금 이제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지금 저희 앞에는 거대한 스크린 하나 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이 있고 여기에서 저희의 지금 어떤 모습들이 다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모습들이 너무 오늘 비도 오고 땀도 많이 흘리고 해서 힘드니까 좀 이렇게 저희 온라인 패널 분들을 좀 같이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세팅 되기 전까지 좀 간단하게 좀 저희 그 발표자 두 분들께서 서로 간의 발표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 간단한 소회 이런 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발표 이후 충분한 시간을 가지셨던 우리 손인석 팀장님, 네, 그 발표 보시고 오늘 좀 어떤 마음 좀 드셨나요? 한 차장님 발표 얘기죠? 네네네. 처음에는 재밌다가 나중에 좀 뭉클해졌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용기 관련된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제품이 생산되기 전 단계로 가면 갈수록 임팩트는 커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재활용 3R 운동을 할 때 다 소비 문제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생산 단계로 가지가 되면 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게 더 나아가게 된다면 생산 이전 단계, 즉 생산을 어떻게 축소할 것이냐라는 문제로 좀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기나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서 지금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유통 모델이 있고 생산자 모델이 있고 생산과 유통이 결합된 모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 생산자 모델 또는 생산과 유통이 결합된 모델이 아직까지는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아름다운 커피가 생산과 유통을 결합한 모델을 얘기를 하고 그것이 다른 대기업들이나 이런 쪽으로 좀 확대가 된다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역시 사회적 경제는 사회적 자본, 즉 지역 커뮤니티와 결합될 때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조그마한 소모임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확대돼 나가는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플라스틱이나 용기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우리가 발달시켜 나가야 될 그런 모델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낙하산 얘기는 씁쓸했습니다. 네네. 저희 한수정 수사님께서는 이제 먼저 발표를 좀 들으시고 어떤 생각들을 좀 하셨어요? 예, 제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이 발표가 결정된 다음에 페이스북에 썼어요. 이제 여기 발표를 하는데 제가 이제 서진석 팀장님하고 이미 다른 모임에서 2번 만나서 2번 다 오징어가 됐다. 그래서 내가 정말 오징어 되기 싫은데 나 아니면 오징어 될 사람이 없어서 이제 내가 오는 거다. 막 이제 이렇게 썼더니 댓글로 막 응원, 대왕 오징어도 있습니다. 막 이제 이런 응원도 있었습니다. 저를 오징어로 만든 기분이 좀 어떠세요? 네, 우리 서진석 팀장님 예전 발표는 예전에 이제 행동주의 실천 기업 이제 얘기하시고 저도 뭐 예전부터 이제 파타고니아나 아니면 저희 그 공정 여행 쪽에서도 GAP 투어라고 그래서 그레이터 어드벤처 피플에서
그 북미 기반으로 굉장히 대규모 오퍼레이션을 하는 그런 여행사들을 되게 눈여겨보곤 했었는데 확실히 이런 규모에 또 이르게 되면 임팩트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적 경제 쪽은 우리의 의미와 임팩트는 굉장히 소중한데 그게 이제 아직 좀 작으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 더 큰 눈에서 볼 수 있게 해주신 것, 그리고 다른 것보다 지금 ESG가 굉장히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좀 회자되고 있기도 하고, 심지어 막 저는 뭐 어떤 회사에서는 사무실 불 끄기 운동하는 게 ESG 실천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ESG가 우롱당하고 있다 이제 그랬는데 그것마저도 아직 이제 우리한테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부분들을 좀 짚어주신 게 오늘 발표에서 가장 좀 저는 좋았던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저희 이제 오늘 저희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오늘 어떤 메인이 되실 세 분을 제가 좀 소개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이연의 아름다운 가게 그린 사업국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더 느린 걸음의 장진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마을 협동조합 이사장님, 노정은 이사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발표를 어떻게 보셨는지, 지금,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시는 것 같죠? 네. 일단 저희 이연의 사업국장님, 네, 혹시 오늘 발표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궁금했어요. 무슨 말씀을 해주실지 되게 궁금했었고, 제 말씀이 들리나요? 한 30초 후에 나가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SKT 혁신 그룹팀의 서진석 팀장님,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 되게 사실 이제 모호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조금 큰 시각으로 앞으로 이렇게 변하겠구나 이런 것들 볼 수 있게 설명해 주셔서 되게 도움이 되었고요. 그리고 현수정 소장님 아까도 진솔함 얘기하셨는데 되게 진솔하게 말씀해 주셨다. 사실 사회적 경제 쪽에서 갖고 있을 만한 고민들을 되게 진솔하게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네트워크라든가 능력 안에 최대한 해결할 방법들을 모색해 가시는 과정들 또 그것을 잘 이제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이후에 각자 이제 방향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시는 사회적 기업들에게 되게 도움되는 실질적인 말씀 주셔서 되게 위로가 되었겠다. 또 저희 또한 마찬가지고요. 힘이 된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 네, 이사장님.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시차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일단 한쪽 유튜브를 끄고 일단 저 혼자 열심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앞선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경제에는 초보예요. 초보가 이렇게 발 디디고 갔는데 지금 굉장히 큰 그림 속에서 큰 그림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들 보는 것들을 지금 아직은 잘 모르지만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한수정 대표님, 아까 오징어 이야기 하셨는데, 오늘 오징어는 안 되신 것 같고요. 굉장히 공감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지금 앞에서 발표하시는 걸 들으면서 육성 과정에 있을 때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40대에 들어서서 이 사회적 경제 안에 들어와 보니 기술을 가진 젊은 인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오징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던 기술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저 그때 일단 내가 오징어가 될지언정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밀어붙여서 저도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해주셨던 저도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미래를 살아가 보려고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말씀을 일단은 패널이 아니라 일단 팬심을 갖고 들었다는 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노정원 이사장님도 인사와 함께 오늘 발표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앞에 말씀하셨었던 두 분 패널 분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앞에 서진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었던 사회적 경제의 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제의 잘못된 시스템을 말해야 된다. 사회적 경제는 저희도 사회적 경제 안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인터뷰나 뭐 다른 형태의 뭐 이런 자료들을 말씀을 드릴 때 항상 착한 기업이다라고 하는 게 항상 화두더라고요. 사회적 경제 안에 들어와 봤더니.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착한 기업이라고가 소개가 되고 하면 그게 과연 우리한테는 좋은 걸까? 착하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착한 기업이기도 하지만 착한 기업보다는 우리는 그냥 제대로 되는 기업이고 싶은데 그냥 착함에 너무 방점을 찍어서 사회적 경제 안에 있는 기업분들이 다들 사업을 하실 때 매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자기 검열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생겼어요. 사실은 매출을 올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찰나에 오늘 강의에서 그렇지 착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존 경제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거지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커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면서 되게 공감이 많이 갖고 실제로 우리 사회하고 많이 밀접해 있는 내용이어가지고 아까 장진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저희가 사회적 경제를 하는 이유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을 저는 밟아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착하다는 것과 좋은 사람이라는 것과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되어가기 위한 과정을 다들 그렇게 힘겹게 밟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희가 사회적 경제를 하는 이유가 네,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나가는 거하고 저희가 말을 하는 거하고 저희하고 온라인 패널이 얘기하는 게 시차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이런 시차를 극복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고 언제나 그랬듯이 기술적인 해법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 일단 너무 감사한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저희 이제 좀 필요한 질문들은 저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제가 계속 수집을 해서 그게 좀 답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 일단은 토론 주제들을 사실 제가 사전에 모여서 좀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게 나눴었는데, 크게 3가지의 주제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저 이제 두 분과 함께 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사실 코로나19로 눈앞에 닥친 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위기가 있는데 좀 근본적으로 과연 이 위기는 코로나19 이전은 없었던 것인가? 아니면은 이미 어떤 조짐이 있었는데 그 위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빨리 혹은 더 크게 다가온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저희끼리 한번 얘기를 하고 아직 이 답을 저희끼리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사회 경제 기업들의 위기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어떤 조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는 1990년대부터 싹 터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떤 빠르게 관주도로 되면서 태생부터 사실 흔들렸던 것은 사실인 거잖아요. 그 측면에서 이미 90년대부터 또는 2000년대부터 계속적으로 좀 누적되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 2010년대 들어서면서 이 사회적 경제 조직적으로 자본과 인재와 또는 제도 이런 부분들이 좀 원활하게 되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를 든다면 자본은 스타트업, 소셜벤처 쪽으로 급격하게 몰리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임팩트 투자나 이런 영역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었고요. 어떤 인재 쪽도 젊은 층, MZ세대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아나가는 것들은 좀 강했지만 어떤 사회적 자본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좀 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자본과 인재 측면에서 약간의 한계가 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로 오면서 아까 중소기업과 똑같지만 더욱더 좀 심해지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말씀 속에서는 위기에 대한 정의가 어떤 그런 매출 중심으로 표현되는 그런 위기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소셜 미션 차원에서의 위기도 포함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수정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이제 현장에 있다 보면은 제일 처음 우리 업계 좀 이상해라고 느낄 때가 인재 유입이 이제 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제가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엄청나게 어렵게 아름다운 가게 공정무역 사업처에 입사했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막 신입들 받으면서 와 나는 이제 서류 넣으면 못 뽑히겠다 막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들어오는 서류 숫자가 굉장히 작고 프로파일 자체도 예전하고 좀 다른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나마 이제 이런 시민사회라고 하더라도 쏠림 현상 굉장히 뚜렷하고 그러니까는 작은 돈이지만 안정적인 것을 줄 수 있는 뭐 약간 큰 뭐 사회적 기업에 간다든지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하나는 이런 인재들이 그 다음에 현장 기업보다는 중간 지원 조직이나 뭐 공기관, 산하 뭐 재단법인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어쨌든 자기가 한 시절 바칠 수 있는 매력을 거의 발산하지 못하는 것은 좀 우리 업계 위기다. 이제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안타까웠던 게 유통 혁신이 굉장히 없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제품 혁신을 하면 마켓컬리나 쿠팡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사회적 경제 쪽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유통 방식들에 대한 개발이 굉장히 없다. 저는 그래서 뭐 사회적 경제 쪽에서도 다단계 같은 거를 하는데 저는 차라리 이제 그런 것들을 왜냐면 유통에 대한 이익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과정이니까 그런 실험이 좀 더 많이 됐었어야 되는데 또 뭐 생협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협업이나 이런 실험들은 있었는데 뭔가 판 자체를 좀 흔들어줄 만한 그런 유통 실험이 굉장히 없었고 그런 것에 대한 지원책들도 그러니까 이제 지원책이 있어도 금액이 작거나 또는 뭐 그냥 입점하는 거를 대행해 주는 거나 이런 식으로 유통에 대한 혁신이 없었던 게 지금 이제 어떤 매출 저감에 되게 큰 어떤 영향 중에 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 중에 그 판을 흔들 수 있는 실험이 필요했는데 네. 그게 잘 되지 않거나 이제 네. 잘 성공을 못했다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네네. 혹시 이제 그 이유는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야심이 없는 거죠. 예, 예를 들어 이제 컬리 같은 데는 나올 때 보면 없는 개념이야? 새벽 시장? 내가 다 먹을 거야. 이제 이런 개념이 있다면 우리는 애저녁에 우리의 성장에 대한 리미트를 되게 많이 산정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할 거면 우리가 의미를 더 살리는 약간 이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이 되게 강하다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로컬이나 지역 기반의 이 지역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가 되는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도 있는데 약간 서성인 것 같아요. 우리의 성장 경로를 두고 서성인 것 같고 또는 뭔가 이제 우리가 착한 기업이 아니라 나쁜 기업을 대체해버리는 기업이 되려면 야심이 더 커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는 저희가 훈련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네. 전 좀 다른 얘기인데 네. 어쨌든 그런 쪽은 대규모 자본이 흘러갈 수 있는 구조인데 네.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3분의 2를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라는 규정에 많이 얽매이면서 네네. 그 내부에 자본 축적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어졌어요. 이탈리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조직들은 보면 내부의 3%를 상위 협동조합 중앙기관에 내므로써 그걸 통한 M&A 합병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로 덩치를 좀 키울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덩치를 키울 수 있는 자본 형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없어졌고 지금 사회적 경제 기본법조차도 아직도 통과가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계속 좀 누적되다가 오히려 스타트업이나 소셜벤처에 대한 부분들은 이런 쪽 비즈니스 모델을 키우는 쪽으로만 자본이 유입되면서 이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되게 활성화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게 좀 제가 지금 좀 듣기에는 이게 저는 좀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이제 아까 발표할 때는 이제 어떤 사회적 자본들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와 이것들 활용하는 방법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많이 잊고 있었다. 네, 잊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지금 코로나19 단계에서는 그 믿음과 신뢰가 사실은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내몰리게 되다 보니
더욱더 그런 것과의 어떤 연결고리가 없어지기 쉽다라는 거라고 저는 좀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말씀은 조금 더 기업 개개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맞나요? 너무 이상한 질문이다. 그쵸? 아니, 네. 계속 해보세요. 네네. 아, 그래서, 예. 이 얘기 왜 드리냐면, 아까 저는 그 키워드 도출하는 과정에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사실 현재 기업들이 이제 정말 기업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들을 다 월급을 줘야 되고, 계속 매출을 발생시켜야 되고, 소싱이 있어야 되고, 판매가 돼야 되는, 그러니까 기업으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미 잡혀버린 거예요. 그것들을 제외하고, 이분들이 어떤, 아까 사회 자본을 늘린다든가, 혹은 이제 그 소위 비기업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사회적이지만 비기업적인 활동을 하려고 했을 때, 그건 온전히 대표자 개인이 자기의 열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컨대 투자자들은 그런 거 싫어하죠. 얘가 당장 이 기업에 집중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얘가 엉뚱한 걸 하고 있네? 라고 하고 싶고, 그래서 뭔가 이제 저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그 판을 계속 못 만들고 이제 계속 외부에서의 어떤 제도적인 도움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자본의 도움 같은 것들을 계속 좀 의지하고 의존해야 되는 어떤 이런 약간 기형적인 구조 이것들이 좀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됐었고 근데 물론 제 말씀이 전 두 분 말씀과 좀 서로 배치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기업 내 자본이 못 쌓이는 구조가 이런 것들 악화시키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제 소회를 약간 말씀드린다는 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그 코로나19 이전부터 이미 사회경제 기업들에는 좀 위기가 있었다. 이 얘기에 대해서 혹시 그 패널분들 가운데에서 좀 의견 같은 것들을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020년 육성과 과정에 이제 6월부터 법인이 됐어요. 법인이 되고 12월에 이제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만에 지정이 되고 육성과 과정 끝난과 동시에 바로 그냥 정글 밖으로 나온 거죠. 정글 밖으로 딱 나왔는데 아까 지금 새 패널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이거 뭐 하라는 거지? 왜냐면 직원은 고용을 법인 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너네 사회적 가치를 가져야 돼. 그리고 직원은 한 명 이상은 고용은 해야 돼. 죽었는지 살았는지 중간중간 매출은 또 확인은 해요. 기업이 현재 살아있나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어떤 걸 하셨나요? 존속 여부 계속 확인하시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이제 거기까지인 거예요. 이제 졸업과 동시에 모든 게 끝나버리다 보니까 왜 내가 그럼 여기 들어왔던 목적이 뭔가 하는 생각이 그때 들었던 거예요. 거기 들어왔던 목적이 법인을 만들게 하는 거였고 거기 들어왔던 목적이 이런 지정을 받게 하는 게 사회적 경제의 목적이었나? 그런 가치였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렇게 앞으로 돌아갔을 때 국가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회적 경제 조직들한테 너네가 해결할 수 있는 가치를 담아서 가지고 와봐. 결국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치를 가진 그것들을 사회적 기업들한테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계속 요구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중간 저는 아직 어떻게 보면은 아직 병아리 기업이에요. 병아리 기업인데 뭐 사업 개발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중간 지원 조직이 없는 거예요. 지정을 받은 1차면은 이거는 뭐 그 안에서 아까 육성 과정처럼 갈 수 있는 그 다음을 갈 수 있는 이렇게 멘토도 필요하고 그 다음 기업이 클 수 있는 그 다음이 필요하잖아요. 기업만 양산해내는 시스템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 조직 말고 마을 기업이든 그 어떤 기업이든 100만 원짜리 법인이든 여타 너무 많은 그런 것들이 그런 가치들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가 내가 해보니까 그래도 안 돼. 폐업해버리는 거죠. 폐업만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표자가 빚을 안고 끝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사회적 경제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시작은 코로나 이전부터 당연히 존재했던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져서 만일에 이렇다면은 저는 이건 그 어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중간 지원 조직의 부재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간 지원 조직을 만들자고 하자면은 그게 무슨 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이게 저희가 거기에 왜 의존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기업들이 공모전을 자꾸 걸잖아요. 사회적인 가치 담은 거 너네 우리가 지원할 테니까 한번 내놔봐. 우리 지원할게. 우리가 어떤 기업이 될게 하고 자기 기업에 맞는 것들을 꺼내놓으니까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또 기획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이제 저희같이 어린 기업들은 그거 하나만 보고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 그런 기업들의 돈들을 한쪽으로 모아서 중간 지원 조직의 자금으로 만드는 그런 모양들은 가질 수 없는지 그런 고민들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면은 우리가 이런 건 뭐 개인들이 만드는 작은 가치지만 그런 가치들이 가치를 가진 기업들이 무너지지 않고 탄탄하게 지지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 그런 민낯들이 드러난 것 같아요. 육성 과정에 들어와 보니까 아까 한수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15대 1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땠냐면요. 젊은 층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40, 50대는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금은 청년 자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은 청년한테 굉장히 좋은 공간이 주어져요. 근데 40, 50대가 와 있죠. 저희는 청년이 아니잖아요. 그럼 저희는 저쪽 옆에 다른 건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분리되어 일을 하는 거죠. 네, 그게 현실인데 이미 들어와서부터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이렇게 차별을 경험하다 보니 지역사회에 나온다고 해도 공간을 찾는 것부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그 공간 안에서도 이미 나이 제한에서 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 공간은 청년만 지원해라. 이 공간은 50세 이상만 지원해라. 중간에 이 사람들 갈 데가 없는 거죠. 아니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는 강남구에 있습니다. 강남구에 있으면은 우리 강남구가 생각하는 것은 여성은 공예나 예술이나 그쪽으로 딱 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청년 이렇게 청년들로 그럼 저 같은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들을 결국 찾아야 되는. 그러면 뭐 저도 버티지 못하면 무너지겠죠. 그래서 탄탄한 중간 지원 조직의 부재,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이전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사실 바꾼 것도 있고 또 바꾸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있기 전에 있었던 문제들을 사실 해결을 못하고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19를 맞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문제들과 코로나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 같고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뭐 혁신을 하자라는 말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저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아야 될 것 같고 좀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장인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엄청 길게 얘기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그 두 번째 주제로 좀 가볍게 넘어가 볼 건데요. 근데 사실 아까 첫 번째 주제 얘기가 충분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냥 화두를 좀 제시를 하고 그 마무리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코로나19로 발생한 좀 변화들이 있는 것 같다. 그 변화의 흐름들이 있는데 좀 우리 주위에서 어떤 것들이 좀 많이 보여지는가, 어떤 데는 포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변화들 속에서 사회 경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이거는 이것과 좀 관계 있는 발표를 아까 앞에서 저희 한수정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미 이해가고 계시네요. 네. 일단 한수정 차님의 어떤 생각을 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이때 가장 큰 변화의 흐름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후 시민의 출현, 이제 이걸로 보고 기후와 관련한 활동들이 극적으로 많아지고, 제가 매주 북한산 가거든요. 근데 제가 남보다 산을 좀 일찍 가는 편이에요, 새벽에. 그럼 제가 내려오는 길쯤 되면은 여러분 청년들이 집게 하나 들고 비닐봉투 들고 쓰레기 주스러 오시는 분들 계세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활동을 좀 부리게 보이고 남이 인정해주지도 않는 거 혼자 하고 그런데 정말 코로나 시대에 개별화돼서 활동할 수 있는 기후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 저는 이제 이 지점, 특히 알맹 가게, 물론 뭐 수익률 낮다고 이제 맨날 힘든 소리 하시지만 주말에 줄 서서 들어가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는 그래서 뭐 화장품 혜택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기업들이 빨리, 반응하고, 그런 뭐 쓰레기 가지고 이제 기념품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국민적 공감대나 이런 부분이 높은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 경제 쪽에 있던 사람 중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우리가 범사회적 경제는 아니었는데, 시민 중에 그런 각성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러니까 주변을 더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사람이 거점이 되고, 또 그런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적 경제의 범지지 세력 또는 이제 그냥 제 말로 윤리적 소비자로 재조직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을 좀 잘 탐색해 봐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 이제 지금 제로 웨이스트 가게 같은 데서 보면은 되게 작은 종류의 뭐 식품들을 소분해서 팔긴 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윤리의 기준이, 그러니까 플라스틱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무역 제품 아니래도 돼요. 비윤리적 제품이라도 되는데 플라스틱 포장만 안 하면 제로 웨이스트 가게에 들어가는 순간 그게 윤리적 제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뭐 윤리나 가치, 환경 이런 게 개별화되고 분절화돼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기왕에 조직된 세력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통합적인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면 저는 사회적 경제가 먼저 이쪽으로 손 굉장히 많이 내밀어야 되고, 우리가 가진 어떤 작은 리소스라도 있으면 나눠 써야 된다.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 대도 않게 이 제로웨이스트 가게에 대한 물류 서비스를 어떤 사회적 기업에서 하면 되게 잘 될 거, 아니 잘은 안 되죠. 수익률이 되게 낮은 데니까. 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저희 서진석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기후 시민이라고 말씀을 좀 하셨으니까 거기서 좀 이어서 좀 가보면, 그러면 기후 시민 이후로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또 기후 시민의 가지고 있는 또 한계는 무엇인가? 네. 라는 것인데, 어쨌든 이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인 개인적인 참여의 확산 형태가 되고, 우리가 혁신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시스템이잖아요. 그 시스템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것인데, 우리는 이제 모든 혁신을 하면 먼저 실천하는 사람이 주변에 끌어모으고, 그래서 좀 더 큰 조직들을 결국 참여시키게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만약에 이제 기후 시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섬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이런 것들을 활동하고 있는 NGO들이나 시민들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대기업들을 참여하게 하기 위한 부분들로 좀 나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든다면 플라스틱을 없애자라는 선언하는 기업들은 많지만, 실제 플라스틱을 절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는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산 시스템을 바꿀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아까 알맹상점이 됐든 또는 여러 가지 제로 웨이스트 삽이 됐든 이런 부분들이 또 이런 활동하는 NGO들과 결합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그런 얼라이언스에 대기업들도 참여케 하는 이런 사회적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좀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아까 저희 한수정님 발표 중에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리프스테이션이 조금은 더 이제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봤었냐면, 이건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이
역할이 약간 어떤 리트머스 같은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한테.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ESG를 해야 되고 CSR 해야 되고 어쨌든 사회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바뀌었을 때 실제 어떤 소비자들의 반응이 있을까? 그런 소비자가 존재할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 사실 대기업들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존재는 아닌 것 같고 그건 아닌데 상대적으로 좀 미션이 있는 사회경제 기업들이 그런 실험을 먼저 하면 그 뒤를 이어서 이걸 보고 좀 대기업들이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여기서 이제 아까 그 한손님께서 좀 짧게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시국이 지나간 다음에, 세계경제 기업이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제 무엇으로 인정받아야 할 것인가라는 숙제가 생긴다고 했으면 저는 그게 너무 와닿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좀 사회적으로 세계경제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 그것도 본다면 단순히 이제 이 기업들이 살아남아서 좀 고용이 증대하고 사람들이 해결되고 그런 측면만이 아니라 이 기업들이 제시하는 실험들이 이게 정확하게 실험으로 좀 기록이 되고 기억이 돼서 어떤 측면의 변에서는 이 기업들이 기여를 했다가 좀 명확하게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제 생각을 그냥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되게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한 말에 숭고한 의미를 붙이셔서 그런 것이고요. 저는 뭐 이제 리트머스 같은 역할 그리고 근데 거기서 이제 저는 이제 하나의 변화로 보는 것이 예전에는 이제 막 시민사회단체나 막 사회적 기업도 이제 막 규모 몇 명 고용했냐 이런 거 본다면은 사실 저 화장품 어택을 이끈 사람 캠페인은 한 명이에요. 고금숙님. 그래서 쓰레기 뭐 구질 덕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유튜브 많이 물론 그분 환경운동연합 계시다가 나오면서 자기 콘텐츠와 동료들 한 두세 명 규합해서 지금 저거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콘텐츠가 유통되는 기반이 이제 전 사회적으로 되게 많은 거죠. SNS 같은 거 통해가지고 막 이제 그런 콘텐츠들이 막 수요되고 소용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 SNS로 집결하고 쓰레기 모으고 이제 이런 방식이라면은 미래의 코로나 이후의 사회적 경제가 뭐 캠페인이나 우리 콘텐츠나 우리의 제품과 이런 것들을 유통하고 하는 방식이 필연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도 한번 토론할 때 말씀드렸지만 뭐 이제 그 굉장히 작은 기업들의 유통 방식이 있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인스타에서 스타예요. 그래서 맨날 라이브 돌리고 그거 쓰는 거 하고 이러면은 일반적인 사회적 기업보다 더 많이 팝니다. 예. 근데 우리는 그걸 아는데 우리 사회적 기업가들은 숭고해서 아이 뭐 내가 그런 거 난 그거는 하기 싫고.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되게 절실하면은 해야 될 단 하나를 위해서 하기 싫은 모든 거를 전 좀 참아야 된다. 약간 이런 주의인데. 그래서 여튼 그런 SNS의 흐름이나 거기서 유통되는 방식이나 사람들한테 영향력을 주는 방식은 이제 개인들이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졌다.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걸 어찌 보면 잘 조직화해내는 것이 앞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역량이 되지 않을까. 더 이상 체험단을 조직할 수 없어서 어려우면 이제 이건 되게 큰일 난 거죠, 우리 역량이. 네. 아까 이런 얘기가 팀장님 보시기에 아까 얘기하셨던 어떤 미래 기업의 원형상과도 좀 부합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 얘기에 조금 뭐 리스크한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는 ESG 얘기를 하면서 제가 얘기 안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ESG가 우리가 마치 변화하고 있다라는 착각을 주면서 매우 중대한 시간을 놓치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아까 기후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사회가 바뀌고 있다라는 환상을 저는 줄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 시스템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런 활동들이 번져나가는 것이 마치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하게 된다면 실기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코로나 이후에 어떤 게 기억이 누가 호출될 것인가라고 본다면 현재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ESG를 하면서 그 ESG의 파트너로의 소셜벤처와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되는 형태가 되면서 오히려 대기업들의 변화된 모습들이 인식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몇몇 파편화된 기후시민의 여러 가지 활동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인 사고를 통해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저는 개별의 힘은 약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원래 캠페인이라고 했던 부분들은 NGO나 초창기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강점이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요즘 이제 개인들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힘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우리 사회의 어떤 메인스트림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라는 것으로 좀 더 논의가 좀 확대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네. 아, 저희 얘기가 왠지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더 좋아져야 할 텐데. 저희 그 온라인 패널 가운데 저희 그 이연애님께서도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아름다운 가게가 약 한 150개 정도의 사회적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고, 저희 매장을 통해서 또 혹은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함께하는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 이들의 제품을 유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기면서 모두 동시에 갑자기 이제 이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었죠. 근데 일부는 여기서 되게 잘 살아남으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가고 계시는데, 일부는 이제 방법을 잃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난감해하시고 생산을 못 하시고 뭐 이렇게 낙후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일단 사회적 경제가 이 코로나 이후에 그 사실 환경 이슈에 제일 크게 이제 이렇게 부닥친 것 같아요. 뭐 정부에서 탄소 중립 선언한 다음에 모든 대기업들이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됐고, 정부 관련 기관들도 관심을 갖게 됐고, 앞으로 이제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뭐 넷째로 뭐 재생에너지 막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도 좀 몇 번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기업들 안에 갖고 있는 자원이라던가 인적 자원이라던가 또 뭐 자금, 뭐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변화가 오긴 올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올지를 정확히 감지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그러면 이 변화가 오면 또 우리가 어떤 것 준비를 해야 될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지난 1년은 이렇게 지나왔고, 이제 사회적 기업 중에서 갖고 있는 질문이라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어떤 변화가 올 것이냐, 새로운 변화가 올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산할 때 어떤 에너지를 써야 하며, 혹은 뭐 원료라던가 구체적으로 어떤 원료를 우리가 사용해야 한다던가, 패키지에 어떤 변화가 오겠다던가, 유통에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올 것이어서 차근차근 이렇게 준비해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이제 가이드가 나오면 좋겠는데, 막연하게 변화가 올 것이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혼동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아까 그 SKT의 서진석 팀장님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회적 경제에서 일하고 몸담고 있는 분들에게 사실은 좀 연구원들님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정보이겠지만 저희께까지는 오지 않은 정보일 텐데, 요러한 분야에서 이런 변화가 예상되니 이런 준비를 좀 하면 좋겠다라고 혹시 감지되는 것이 있으면 정보를 좀 공유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같은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자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고, 사실 그 이제 제가 키워드 도출하는 과정에서 좀 대화 모임에서 느꼈던 거는 뭐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냥 정말 그 상품으로 찍으면 그 키트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미 있는 제품을 사는 거하고 내가 직접 모든 걸 다 준비하는 거, 그 사이에는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게 다들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니까 더 시간이 늘어났잖아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내가 뭔가 이 시간을 써야 되는데, 예컨대 뭐 당장 저도 제 아이랑 뭔가 해야 되고, 저도 혼자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그 시간이 그냥 뭐 TV만 보고 책이나 보고 할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뭔가가 필요해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좀 키트류에 대한 소구가 있는 것 같고, 또 같은 측면에서 제가 좀 요즘 보고 있는 트렌드는 리추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개개인이 자기의 일상의 의식을 만드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아까 그 한수원님 말씀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쓰레기를 줍는 청년들, 산에 올라가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보면은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떤 삶의 좀 근본적인 불안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내 삶의 목표로 가기 위해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습관,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하고 있으면 세상이 좋아져 라고 한다면 그러면 해보자, 이런, 그러니까 과거의 코로나 이전에 일상이 꽉 짜여져 가지고
내가 그 나한테 주어진 미션 숙제만 다 하고 나면은 하루가 끝나고 그러면 이제 다들 넉다운 됐었는데 지금은 예컨대 뭐 하다못해 오고 가는 출근 시간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럼 그만큼 조금 더 내가 나를 위해서 혹은 세상을 위해서 어떤 측면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여지가 생긴 것 같고 그런 제안들을 그런 새로운 미디어들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보고 있으면은 아 저렇게 멋지게 하는구나. 저것들을 흡수하게 되고 그것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리추얼 같은 것들도 하게 되고 때로는 뭐 이전부터 얘기했지만 명상도 좀 하게 되면서 좀 내 속에는 근원적인 힘이 뭘까에 대한 탐색도 하게 되는 것 같고 저는 근데 이제 이런 분야들이 사실은 좀 사회 경제 조직에서 충분히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아까 그 어떤 윤리적 삶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면서 뭐 동물 복지를 할 거냐 아니면 비건을 할 거냐 그런 고민들을 던지면서 이제 과거에는 뭐 제일 센 걸 해야 돼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렇게만 스펙트럼이 존재하고 있는데 너는 어떤 걸 할 수 있고 뭐가 좋을 거야 이제 그런 제안들을 해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고요. 네. 제가 좀 부족하지만 답변을 제 생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전환과 문화 전환을 위한 우리 사회의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코로나로 인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이런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현재 메인스트림에 맡기면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거에 대한 회복력이 우리 사회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아까 두 개의 꺾인 선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중에서 한 개의 꺾인 선, 즉 어떤 기후 위기 관련된 부분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런 환경 위기다라고 하면 뭔가 거대한 자본 투자나 시스템의 전환 이런 얘기를 많이 좀 하는데요. 프로젝트 로우다운을 이런 그 폴로켄이 얘기한 그걸 100가지 솔루션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즉 기후 위기를 되돌릴 수 있는 그럼 1위부터 100위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10위까지를 보면 커다란 솔루션이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1위는 냉매, 2위는 해상 풍력 발전 이런 것들은 거대한 투자가 필요하지만 3위는 음식물 쓰레기 저감이었거든요. 즉 뭐냐면 우리 식탁에 올라오기 전에 3분의 1의 음식이 버려지거든요. 그것만 제대로 식탁 위에 올라오도록 한다면 기후위기를 상당히 극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었고요. 4위는 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 우리가 작은 단위에서도 어떤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우리 사회에 궁극적으로 좀 나아가야 될 방향에서 우리가 좀 패러다임 전환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아마 지금쯤 직감하고 계실 거예요. 저희 노정원 이사장님 의견도 좀 궁금한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어떤 변화상 같은 것도 좀 보고 계시고 또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해볼 만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방역소독이랑 청소 관련한 위생기업이라서 코로나 때 되게 극명하게 당황한 상황들을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가 계속되면서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K그래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너무 심화되기도 했고 그리고 학교도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온라인에 대한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 온라인 교육마저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되고 그러니 그쪽 부분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학습 능력이 이렇게 더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목도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위생 같은 경우는 더 열악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계속 복지관에도 나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제 강서구 같은 경우는 임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중에 한 곳인데 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안에만 계시다 보니 고립에 대한 문제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목도하면서 이게 사실은 저희가 솔루션 스쿨이 아니라 저희가 올해 7월에 진행을 했었던 사회적 경제 온라인 박람회에서도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논의가 되어 있긴 했었었는데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과연
이렇게 비대면으로만 보는 게 과연 맞을까? 반드시 대면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되는지는 이번 과정을 통해서 이게 앞으로 여기서 끝 하고 그 다음에 오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으니 이번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것들을 준비를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있는 기업분들끼리 서로. 네. 양극화를 많이 봤습니다. 안타까웠어요. 토양이 유한자원이거든요. 토양을 보호하고 이산화탄소를 땅속에 격리시키면서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한 폐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 환경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유기농 플러스 동물복지 그리고 토양 관리 이런 농업을 되살린 유기농업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이 오고 가는 중간에 세팅이 방금 잠깐 안 돼가지고 네, 시간 버리고 질문이었어요. 자, 혹시 이제 좀 다 세팅이 되었나요? 네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좀 보셨는데요. 좀 그간에 고민 있으실 것 같고 한번 좀 말씀을 청해 보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조조현입니다. 오늘 아주 지금 솔루션 스쿨 2 이렇게 올해 옆에 계신 우리 고대건 대표님이 수고 많이 해주셔가지고 여기까지 많은 분들의 의견들 이렇게 받아주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기쁜 마음이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센터의 뭐 사업이나 또 서울시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건지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작년에는 제가 이제 센터장으로 작년에 이제 왔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원래는 지금 후반에 좀 얘기하셨던 좀 사회적 경제가 좀 사회 문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런 정책을 막 펴보려고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왔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작년 솔루션 스쿨 1 하면서는 기업분들이 굉장히 어려우시니까 어떤 것들을 저희가 뭐 큰 힘이 되진 않지만 어떤 것들을 좀 도와드릴까 이런 걸 가지고 솔루션 스쿨 1을 이제 하고 거기서 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를 좀 이렇게 우리가 준비해서 작지만 이제 같이 힘을 보태봤는데 올해는 지금 솔루션 스쿨 2에서 저희가 좀 기대했던 거는 지금 토론회에서 나왔듯이 그러니까 사회가 이제 코로나 상황으로 전 세계도 그렇지만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러면 사회적 경제 기업들 또 그거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사회적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어떤 거를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필요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얘기가 이제 많이 여기 나오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좀 같이 많이 풀어갈 내용들이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풀어나가 보겠다. 근데 솔루션 스쿨 2에서만 제가 이런 질문을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분들한테 요번 2에서만 질문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런 질문을 할 거거든요. 계속 우리가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할까요? 뭘 할까요? 거기에 또 필요한 자원은 뭘까요? 이렇게 질문 앞으로 계속 드릴 생각인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센터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센터가 이름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공공적인 자원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세금과 서울시 어떤 공공적인 자원을 가지고 기업들이나 시민분들이 그 자원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게 하는 건데 앞에서도 많이 얘기하셨지만 그런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이미 한계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죠. 왜냐하면 10년 전에 500억이라는 서울시의 사업이 지금은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거의 8배가 늘어났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원은 동일해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그 초기부터 했던 그 자원대로 지원을 해드릴 수는 없다. 그런 것보다는 제가 아까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건 뭐냐면 센터도
지원센터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이제는 협력센터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사회적 가치 있는지를 해내시겠다라고 하면 우리의 공공적인 자원을 가지고 협력하고 또 다른 아까 대기업이나 시민들의 어떤 활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끌어와서 협력할 수 있는 자원들로 바뀌는 어떤 협력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어떤 것을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알아야지 그런 협력 관계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해내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런 것들을 요번 솔루션 스쿨 2에서 좀 해봤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그런 질문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문제 해결을 같이 해나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긴 시간 동안 모시기 너무 어려운 여러 이제 센터장님과 대표님과 또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오늘 진행된 내용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편집한 후에 다시 업로드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유튜브 채널을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네, 알람이 가실 거니까 네, 꼭 그렇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솔루션 스쿨을 마무리할 때 매번 외쳤던 인사가 있습니다. 네, 무엇이냐면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제발 약간 이렇게 제발 이렇게 해서 맞췄었거든요. 그렇게 할 때마다 기업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센터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저희 센터에서 또 많이 기업분들과 이제 이야기 나누고 여러 노력을 해나갈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많이 이야기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다음에 다시 만나자 이런 의미로 네, 또 만나요 제발이라고 같이 인사해 주시면서 오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해볼까 하는데요. 괜찮으실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저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제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하나 둘 셋 다음에 다시 만나요 제발.